안녕하세요. 우리가 알코올 중독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실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알코올 중독의 재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힘들긴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난관이기도 하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재발을 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해 주시기 위해서 전 을지대학교 교수님 최숙희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보고 계신 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 을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를 역임했고요. 지금은 행복심리연구소 발금을 운영하고 있는 최숙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알코올 중독의 재발에 대해서입니다. 재발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요. 특히 알코올 중독의 재발은 굉장히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또 회복 과정에서 재발이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발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재발에 대해서 그 특성을 잘 알고 이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잘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독의 재발이다라고 할 때 어떤 걸 우리가 재발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정의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재발은 중독 환자가 다시 음주를 재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음주를 재개했다라고 할 때도 한 잔이라도 마신 상태, 이걸 재발로 보는 그런 입장이 있고요. 또는 한 잔 마셨지만 다음 음주로 이어지지 않고 그랬을 경우는 실수로 보고 오히려 이제 한 번 마셨는데 계속적인 음주로 몇 날 며칠 쭉 마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재발로 보는 반복적인 음주를 재발로 보는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알코올 중독의 재발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중독자가 다시 음주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잘 지내던 중독자가 갑자기 재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재발의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술을 마시게 되는 어떤 행위는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전에 어떤 심리 내적인 변화, 어떤 행동적인 변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쭉 이어지다가 결국에 술을 다시 마시는 재발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재발보다는 이 재발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발 과정은 흔히 여러분들이 그 도미노 아시죠? 그 도미노 현상이라고도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하나의 뭔가가 이렇게 무너지면서 계속 단계적으로 쭉 무너져서 결국에 가서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무너지는, 그래서 마지막 상태에 다시 음주를 하게 되는 도미노 현상과 같은 게 바로 재발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회복적인 중독자가 지금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뭔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미 재발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재발은 사실 몸에 술이 다시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기는 하지만 네. 실제로 술을 다시 먹기 전에 이미 뭔가가 시작이 되고 있으면 네. 술을 먹지 않았지만 재발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왜 재발할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러니까 많은 중독자들이 오랫동안 입원해서 치료도 받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발하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재발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가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학설도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 임상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단주에 대한 동기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요. 또는 단주에 대한 동기는 있지만 대처 기술이 부족해서 재발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단주 동기가 부족하다는 건요, 중독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당연히 끊어야 된다, 나의 음주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동의는 하지만 완전히 끊으려고 하면 좀 섭섭하거든요. 억울하시다는 분들도 가끔 예, 계세요. 맞아요. 이 좋은 것을 왜 끊어야 되나. 남들은 조금씩 적당히 잘 마시면서 사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 아니까 예전처럼은 마시지 않을 것이고 조금씩만 마시면서 정말 필요할 때만 마시고 살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있으신 분도 있고요. 또는 겉으로는 무조건 단주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조절 음주에 대한 이런 욕구가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조절 음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만성적으로 재발하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0번, 20번 이상씩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시지만 계속해서 또 재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중독이라는 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아요. 병식도 있고 또 치료도 많이 받아서 지식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단주를 잘 못하시거든요. 이럴 경우에도 실은 이제 조절 음주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이분들은 이제 대처 기술, 특히 회복에 대한 다양한 그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회복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전반적으로 잘 실천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조절 음주에 대한 미련을 포기하고 단주를 선택하는 것과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대처하는 기술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재발의 심각성인데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독이라는 병은 너무나 재발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발의 정의 자체가 한 잔이라도 일단 마시면 재발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발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특히나 중독자들이 이제 퇴원한 지 또는 치료를 마친 지 이제 3개월 정도 때 굉장히 재발을 많이 한다라고 하고요. 또 심한 경우에는 바로 그날 마시는 경우도 많이 있죠. 사실은 생각해보면 이제 가족들 입장이나 이렇게 보면 네. 내가 진짜 안 먹어야겠다 하고 퇴원을 하면 오히려 첫 한 달, 첫 3개월 정도는 그래도 버티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오히려 결과는 반대로 나오고 있네요.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 퇴원하신 지 또는 치료를 마친 지 뭐 3개월, 6개월 이 사이에 재발이 많이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후기 금단 증상이라는 것이 이제 이 환자들로 하여금 다시 재발하게끔 이렇게 유혹을 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재발이 자꾸 일어나서 치료자 스스로도 이게 정말 잘 안 되는구나. 그리고 환자 스스로도 3개월이나 치료했는데 굉장히 실망을 하게 되고요. 가족들 입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잘해주면서 기다렸는데 또 다시 술을 마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재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거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대응이 더 중요한 거다. 이렇게 미리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발에 대해서 쭉 그 연구를 해보면 아무튼 3개월 이내에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국내 연구에서도 보면 87%가 1년 내에 재발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좀 그래도 비교적 최근에 국내 전문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은 환자들을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요. 치료를 마치고 1개월 후에는 30.4% 정도가 재발이 되었습니다. 즉 10명 중에서 3명꼴로 재발이 된 거고요. 3개월째가 되었을 때는 46.6%, 그러니까 10명 중에서 4, 5명이 재발한다는 거예요. 6개월이 되었을 때는 60% 정도가 재발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 정도가 6개월이면 재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재발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고위험 상황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모델에서 내적인, 외적인 고위험 상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중독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쭉 연구를 해보니까 크게 4가지 분류로 또 이 고위험 상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 상태일 때가 굉장히 고위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죠. 우울하다거나 불안하고 짜증스럽고 분노스럽거나 외롭고 소외감이 느껴지는 이런 상태가 큰 고위험 상황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뭔가 내가 기분이 나쁘다. 뭐 기분이 더럽다 이런 네. 감정들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 자체만으로도 위험하다 이렇게 네, 생각할 충분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음이 뭔가 평온하지 않을 때 이게 일단 가장 쉽게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스스로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게 좀 힘들다면 치료자를 찾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다뤄주셔야 좋은 회복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체적인 통증이나 음주 갈망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약을 먹죠. 그리고 약을 먹죠. 약을 먹거나 또는 몸에 좋은 걸 챙겨 먹잖아요. 근데 우리 중독 환자분들은 몸이 아프거나 쑤시거나 몸이 피곤하면 그때 술을 드시는 거예요. 마치 자가 투약을 하는 것처럼 약 대신에 술을 드시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지친다거나 몸에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것도 고위험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몸이 안 좋으면 술을 좀 쉬었다 먹거나 그렇죠. 네. 술을 좀 떼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몸이 아플 때도 위험한 상황이다. 네, 그렇죠. 너무 지쳐 있거나 피곤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또는 배고플 때 중독자들이요, 배고플 때 다시 술 드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고프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예방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마시고 싶다라는 어떤 갈망감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는 조절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들이 이제 올라올 때, 이쯤 됐으면 좀 조절해볼까,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이죠. 그럼 혹시 내가 먹지는 않을 건데 이제 회식 자리나 뭐 모임에 가서 앉아만 있고 내가 네. 거기서 술 안 먹는 걸 연습해보겠다, 나를 상대로 시험해보겠다 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많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내공이 생기기 전까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가 고위험 상황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즐겁게 마시고 있는데 혼자서는 못 마시고 그때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과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실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회복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 외적인 환경들을 잘 통제해 주시는 게 좋아요. 즉 회식 자리를 자주 간다거나 술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위험하죠. 일부러 피해야 되는 거죠. 초기에는, 회복 초기에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회복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되고 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부분적으로 모든 상황을 우리가 회피할 수는 없잖아요. 나는 술을 마시진 않지만 그 모임에는 꼭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서 자신이 음료수를 마실 수는 있겠죠. 근데 아무튼 자신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특히 회복의 초기에는 꼭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 고위험 상황은요, 사회적인 압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사람들이 이제 권하는 술 있죠. 그래서 회식이나 어떤 모임에서 또는 주변의 술 친구들 이럴 때 많은 경우에 재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거하고 좀 통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압력이 있는 그 자체가 고위험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을 세우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보면은 긍정적인 생활 사건이 있을 때도 이게 좋은 일인데도 오히려 이게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하는 일이 잘 돼서 뭐 대박이 났다거나 기분이 좋다거나 뭐 돈이 생겼다거나 이럴 때 이때 이제 많이들 또 재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위험 상황은 실은 제가 이렇게 4가지로 그 통계에 의한 그걸 정리를 해드렸지만 실은 개인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개인의 고유한 고위험 상황을 환자분들께서 평소에 쭉 적어 놓으시고 이걸 목록화해서 잘 지켜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과거의 상황들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고위험 상황이 뭐가 있었나. 근데 그때 술 마시지 않고 성공했던 고위험 상황은 언제였나? 그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성공을 했을까? 즉 술을 마시지 않고도 극복을 했나? 이 요인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결국 실패하게 됐던 고위험 상황, 즉 재발한 상황이겠죠? 내가 그때 예를 들면 비가 오는 날 너무 우울해서 재발을 했다. 그러면 실패했던 고위험 상황인 거죠. 비 오는 날 쓸쓸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패했던 고위험 상황이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고위험 상황에 대해서도 예견을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고위험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퇴원해서 또는 치료를 마쳤을 때 다가올 고위험 상황은 이런 것들이 있겠다. 예를 들면 다시 회사에 나가면 다시 회식은 계속될 것이고 술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완곡하게 잘 표현해서 거절하면서도 관계를 망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상하셔야 될 그런 고위험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잘 알고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데요. 특히 고위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들을 치료 과정에서 또는 회복 과정에서 잘 배우셔야 돼요. 그게 이제 주로 아까 그 인지 모델에서 보셨던 생각하는 습관들. 이게 이제 중독적인 생각이 아닌 건강한 생각들로 잘 대체가 돼야 되고요. 감정이나 충동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어떤 계획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는 이런 방법들까지가 중요한 어떤 대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사회 기술을 배운다거나 대화 기술을 배운다거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술을 끊는 거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긴밀한 관련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회복 프로그램에서 꼭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인 어떤 하루 생활 계획표 또는 회복 활동 계획표 이런 것들을 쭉 짜가지고 그날 잘 실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후기 금단 증상이라는 건데요. 재발을 준비하시는 환자들은 꼭 이 부분을 숙지를 하셔야만 됩니다. 금단 증상은 많이 들어봤는데 네. 후기라는 말이 붙으니까 네. 뭐 다른 건가요? 네, 다른 거죠. 그래서 후기라는 것은 나중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후기 금단 증상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중독자들이 단주를 하잖아요. 단주를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바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급성 금단 증상, 그러니까 술을 중독자가 끊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나타나죠. 여러 가지 신체적인 불편한 사항들이. 손이 떨린다든지. 그렇죠. 손이 떨리기도 하고 뭐가 기어가는 느낌도 나고 환각이 보이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땀도 굉장히 많이 흘리고 굉장히 불편한 상태들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급성 금단 증상이죠. 이건 보통 바로 단주한 지 하루나 또는 뭐 2, 3일, 2일에서 4일 정도의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보통 10일까지 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금단 증상이 치료가 되고 나면 이제 신체적으로 다 회복이 됐다. 그러니까 이제 술 끊을 기술만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것이 후기 금단 증상입니다. 그래서 이 후기 금단 증상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만성 금단 증상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마른 주정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술을 안 마셨는데도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을 때의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마른 주정이라고도 하고요. 생단주라고도 하죠. 단주는 하고 있지만 단주 생활을 건강하게 잘 하지는 못한, 그리고 재발 경고 신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후기 금단 증상은 급성 금단 증상이 치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인데요. 단주 후에 3개월이나 또는 6개월 시점에서 최고조에 달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통계에서도 보셨잖아요. 3개월, 6개월 때 굉장히 재발이 많이 일어나죠. 거의 2명 중에 1명 정도 이상, 1명 네, 이상, 그랬었죠. 절반 네. 이상이 이 시기에 재발한다고 아까 그러셨었는데요. 네. 그래서 후기 금단 증상이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에서 재발이 많이 일어난다. 결국은 이 후기 금단 증상을 잘 다뤄줘야만 재발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뭐 6개월에서 16개월 이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후기 금단 증상이라는 것은 술로 인해서 오랫동안 술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후유증들이 생겼었잖아요. 이런 증후군들이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후기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후기 금단 증상의 그 내용들을 보시면요. 사고하는 그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생각이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좀 어려워지고요. 감정 조절도 좀 잘 안 되는 상태가 되고요.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뭔가 이제 신체적인 협응 동작이 좀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좀 여기저기 넘어져서 다치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안 되고 또 기억력도 좀 약화되는, 그러니까 첫 번째 명료한 사고가 어려운 부분하고 좀 연관이 되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편하지 않은 상태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후기 금단 증상 같은 경우는요, 이제 여러 유형이 있어요. 점점 좋아지는 그런 호전되는 유형이 있고, 점점 악화되는 유형이 있고요. 변동 없이 계속 나타나는 유형이 있고, 간헐적으로 좀 나타나다가 없어졌다, 또 나타나다 없어졌다가 이런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데요.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건 어떤 유형인가요? 네, 가장 흔한 건 좋아지는, 호전되는 유형이에요. 참 다행이죠. 네, 이런 후기 금단 증상이 대부분 회복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후기 금단 증상을 내가 어떻게 다뤄야겠다를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치료자와 잘 협조를 하신다면 대부분은 좋아지고 나중에는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후기금단 증상을 모르고 단주 생활을 하시다가 단주 생활을 예를 들면 6개월씩, 1년씩 이렇게 단주를 했는데도 자꾸 감정 조절이 안 된다거나 자꾸 짜증이 난다거나 이런 상황에서 많은 중독자분들이 이제 좀 좌절을 하세요. 이상하다고. 이렇게 술을 오랫동안 끊었는데도 뭘 공부를 해보려고 자격증 준비를 하려고 해도 공부도 잘 안 되고, 뭔가 계속 짜증은 올라오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후기 금단 증상이 있어서 그랬던 겁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순간, 그걸 깨닫는 순간 또 많이 좋아지세요. 제가 경험했던 예전 환자분은 이걸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정말 시원하다라고 하셨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내가 비정상이고 뭔가 정신병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이건 자연스러운 후기 금단 증상의 그 과정에 있었던 거군요. 그러면 됐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후기 금단 증상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게 꽤 오랫동안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걸 잘 알고 대처를 하면 아주 잘 넘길 수 있다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급성 금단 증상, 뭐 손이 떨린다거나 네. 혹은 뭐가 기어다니는 걸 느끼거나 이렇게 금단 증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사실은 술을 많이 먹다가 갑자기 안 먹으면 다들 겪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혹시 이런 후기 금단 증상도 다들 겪는 금단 증상인가요? 대부분은 겪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하게 겪는 분들도 있고 좀 더 비교적 약하게 겪는 분들도 있는데, 아마 이게 대부분은 그러니까 이 후기 금단 증상에 대해서 알고 대처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수월하게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강렬하게 겪으면서 재발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아까 호전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했는데, 네. 이분들은 이제 기다리면 좋아지니까 괜찮은데 악화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호전되는 유형도요, 가만 놔뒀다고 좋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후기 금단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치료자나 후원자들과 이 부분을 오픈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또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한 거죠. 악화되는 유형이 이제 제일 좀 위험하고 안 좋은 유형인데요. 이 경우는 더 많이 이 회복 프로그램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정말 이 부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지 않고 오픈해서 후원자와 치료자와 상의하면서 구체적인 아주 적극적인 그 회복 프로그램을 해야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후기 금단 증상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이런 불편한 사항들이 비정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술에 의해서 뇌가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금단 증상에 대해서 잘 지켜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냥 무심코 넘기거나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주시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런 증상들이 중독이라는 병의 일부라는 거, 그 후유증이 남아서 지금도 이렇게 뭔가 다시 불편한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나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후기 금단 증상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해주는 이야기들을 잘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교훈 삼아서 뭔가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전 경험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모임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후기 금단 증상의 대책 중에 또 이제 식습관 관리가 있어요. 하루 세끼 식사. 잘 하세요. 이 하루 세끼 식사가 굉장히 중독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 보면은 거의 뭐 하루에 한 끼, 두 끼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술을 한창 드실 때는 식사도 안 하시고 이제 술만 드셨었죠. 그런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영양이 충분한 어떤 식습관. 밥을 잘 먹자. 그렇죠. 예. 기본에 충실한 것이 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특히 카페인이나 니코틴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이게 이제 후기 금단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요. 회복 과정에서 이제 이 카페인과 니코틴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술 끊는 것
또 힘든데 네. 담배도 피지 말란 얘기냐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이제 폐쇄병동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렇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이 두 가지가 분명히 후기 금단 증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스스로를 안 좋은 상태로 가게 만들기 때문에 적당량으로 줄이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수면과 또 이완을 하는 거, 그리고 명상을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하루에, 일주에 적어도 3, 4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후원자나 치료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런 후기 금단 증상에 대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들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세 가지 목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세 가지 목록을 다 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래도 좀 더 간단하게 내가 재발이 지금 위험한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목록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즘 들어서 자꾸 배가 고프고 화나고 외롭고 지치는가 한번 이걸 점검해 보세요. 그렇다면 재발 위험성이 있는 거죠. 또는 예전에 술 마시던 장소에 가서 내가 나의 단주 의지나 또는 여러 가지 그 결심 사항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려고 하는가, 조절을 하거나 자기를 좀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예요. 또는 현재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겪고 있는가, 또는 자신의 문제를 술 마시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또는 음주 충동을 최근에 경험하고 있는지, 또 음주 충동이 있으면서도 이걸 치료자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오픈하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술 마시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다거나, 또는 단주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스스로 이렇게 멀리 한다거나, 모임에 자꾸 안 가려고 하고, 치료자를 피하고, 협심자나 후원자를 피하고 있는가, 또는 취하지 않고 조금만 마시면 어때? 라는 이런 생각이 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지, 또는 최근에 음주를 한 잔 정도 했는데 그걸 마치 없었던 것처럼 숨기고 지금 있지는 않은지, 이런 상태, 특히 마지막 항목 같은 경우는 그건 대단히 위험한 신호로 보여집니다. 한 번 먹고 그 다음부터 안 먹었는데도 말하지 않으면 위험한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재발은 재발 과정으로 보자 했잖아요. 단순히 술을 마신 시점이 아니고 재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한 잔을 마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렇게 숨기고 있다는 자체가 이미 재발 과정에 꼭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한 부분들을 정리했는데요. 1차적으로는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계속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거나 너무 지쳐 있다거나 우울한 상태가 지속되거나 이런 것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바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평온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면 치료자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우울증이 있다면 우울증을 치료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의 평온함을 유지하는 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발의 원인을 잘 파악하고 계셔야 돼요. 내가 수없이 재발했던 그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그게 예를 들면 우울증이었다. 또는 직장 스트레스였다. 그러면 이 직장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계획과 또 훈련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앞에서도 나왔지만 재발의 과정에 대한 거, 그리고 고위험 상황에 대한 거, 그리고 후기 금단 증상에 대해서 잘 알고 이것들에 대한 해결 방법들, 이것들을 배우셔야 되고요. 재발 경고 신호 목록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은 점검을 하시고, 점검에서 뭔가 체크가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후원자나 치료자와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타인을 개입시키는 것도 필요해요. 우리가 혼자서는 잘 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와 함께 한다면 훨씬 더 잘할 수가 있는 거죠. 단주 선배, 가족, 치료하시는 분들. 그렇죠. 예. 네. 그런 분들과 항상 도움을 받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이게 맞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회복 프로그램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예를 들면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AA에 참석하고 있는데 이걸로 충분한가? 혹시 나의 우울증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치료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회복 프로그램을 짰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100% 여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재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수님, 혹시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재발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요. 재발하시는 분들 실망하지 마시고요. 재발은 회복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사이클 속에 있는 겁니다. 재발을 통해서 뭔가 배우셨다면 그게 성장하는 겁니다. 재발했다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면 회복은 꼭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저는 회복 중이신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나는 배고프면 자꾸 술 생각이 나기 때문에 오늘 점심 2번 먹고 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것처럼 재발이 단순히 어느 순간 술 생각이 나서 탁 술을 입에 털어넣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게 쭉 이어져 있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나는 혹시 지금 재발 과정 중인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좋은 강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